조선 정부는 근대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개혁들은 조선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빠른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신분제의 폐지와 같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비합리적인 제도가 폐지되어도 신분제의 전통이 없어지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해 보면 조선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빠른 결과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늦어진 개항과 근대화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러한 과정에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있었기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조선의 제도 개혁에 대하여 평가가 아닌 설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만 다양한 평가와 논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 다른 견해와 설명 그리고 평가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894년 개혁을 통해 조선 정부는 우선 재정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일한 재정기관에 모든 국가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간 유출을 막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에는 중앙재정기관이 있었지만 중앙재정기관의 세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관청마다 각각 크고 작은 재원을 보유하는 분산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정부는 분산적인 재정구조를 폐지하고 중앙재정기관에서 재정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왕실재정을 정부재정과 분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의 급납화가 단행되어 현물로 받던 조세를 모두 돈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이 조세를 동전 외에 쌀과 섬유의 일종인 포목을 비롯한 다양한 현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는 통합된 회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선 강의에서 화학섬유가 발명되기 전 면직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섬유의 일종인 포목은 조선에서 쌀과 함께 상품화폐로 사용되었고 세금으로도 납부되었던 주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개혁정부는 화폐 제도도 개혁하여 은본위 제도를 수입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된 조세도 정리하였습니다. 무명잡세라는 비공식적인 조세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개혁정부는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세율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지만 재정 집중을 통해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행정 단위를 줄이고 지방관리층을 정리하여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거의 관행에 맡겨져 있던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에 통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방재정의 규모를 대략 전체 국가재정의 절반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징세 과정의 중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는 조세 행정으로부터 지방관리층을 배제하는 한편 중앙재정기구 직속의 기구를
전국에 설치하여 지방민으로부터 조세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확했지만 실행을 하는 것은 방향이 정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개혁에는 방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세제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정부는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다방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재화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폐지하였고 정부가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근대적인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업 부분에 대한 잡세를 정리하여 국법에 근거한 것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였으며 개항 후 회사들에 부여되었던 각종 특권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본래 조선시대 상업에 대한 조세는 거의 국가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판매와 소비에 대한 조세를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나 왕실과 지역의 유지들이 각종 무명잡세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민간의 상업활동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의 발달을 저해하였습니다. 항구나 상업의 중심지에는 앞선 강의에서 말한 상품 중개업과 금융업을 하던 객주들의 영업권이 재산으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들 객주에게 영업을 허가하고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상교통의 요충지를 통과하는 선박이나 물품에 대해 세금을 걷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교역을 하는 소규모 상인들도 관련 상업 업무를 독점할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1894년의 개혁은 이러한 각종 무명잡세와 특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과 경쟁을 통해 상업과 시장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개혁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통합할 수 있었지만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으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징세기관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지방제도의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컸으며 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서 나오는 이권과 관련이 큰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관리를 조세행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좋은 개혁 방향이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민에게 징세를 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개혁입니다. 특히 징세와 관련된 정보는 지방행정관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징세장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민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세금을 직접 거두는 것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반 없이 조세행정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세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고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착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는 측량 기술의 발달과 그렇게 측량된 토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의 형태로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의 거래를 국가에서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거래가 일어날 경우 새로운 토지의 주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토지의 주인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토지재당에 등록된 사람과 실제 사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동우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토지재당에 적혀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유동우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면 세금을 직접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공서나 법원에서 주소를 중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을 찾거나 세금을 부과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계속 거래되고 사람들도 계속 이동하기에 중앙정부는 토지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민으로부터 세금을 직접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관리에게 세금의 징수를 위탁하게 됩니다. 지역정보에 밝은 지방관리는 체계적인 정보의 유지관리 시스템 없이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과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앙정부에서 과세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지방관리에게 일정량의 조세만을 중앙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관리의 재량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방관리의 재량권은 조세 분야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재정 투입을 통한 과세 정보를 근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재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였고 취약한 재정 능력은 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조세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 경험과 토지 측량 기술과 같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세 정보의 근대적 확보를 위한 시간과 재정은 조선 정부가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식민지기에 토지 과세 정보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토지 과세 정보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1894년의 개혁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협소한 지지 기반, 국왕과의 대립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화폐제도와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개혁정부는 은본위제를 실시하고 은행을 설립해 조세 수납과 운송을 대행시킬 계획이었지만 성사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은본위제를 도입하였지만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 은화를 충분히 발행할 수 없었으며 은화와 교환할 수 있는 지폐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동원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과 동전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상인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에서 조세로 거둔 돈으로 쌀을 구입하여 서울로 운반하도록 했지만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조세의 급납화를 위해 조세를 돈으로 내도록 한 후에는 지방관리가 세금으로 받은 돈을 상인에게 맡겨 영리활동에 활용하는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의 개혁이 목표로 하였던 국가 재정의 통합과 재정 집중을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894년은 중국의 달력으로는 갑오년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이를 갑오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갑오개혁 기간 동안 국정에서 소외되었던 조선의 왕 고종은 1896년 개혁정부를 붕괴시키고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내각이 수립되고 정부 각 기관에 러시아인 교민이 초빙되고 군사교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갑오개혁에는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영향이 컸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구식 군인들이 불량 저급사를 임금으로 받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1882년에 있었는데 이를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기 전에는 조선에서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조선 정부의 활동은 재정 부문에서도 취약했지만 동시에 국제 정치적 영향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정부에서 실행했던 1894년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894년의 개혁은 방향성에서는 조선을 군대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그러한 개혁을 실행할 행정적인 기반도 재정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조선 정부 또는 조선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조선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해관계와 사회 구조적 문제점은 개혁이라는 가치만으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